안녕하세요. 5분 뚝딱 철학의 김필정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는 전통적으로 철학에서, 특히 형이상학에서 다뤄져 왔던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21세기 들어서는 현대 물리학에서도 아주 핫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이 계십니다. 국립부경대 권호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본인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부경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지역경제학, 도시경제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철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이제 시간과 공간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다가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뭐 시간이 느려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시간이 느려진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게 궁금해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철학을 공부하게 됐는데요. 교수님도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 제가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분야가 지역경제학인데요. 네. 그 지역경제학은 이 공간경제학이다. 그러니까 공간은 제가 연구하고 있는 기본 주제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한 20년 전쯤에 네. 인문사회 분야에서 공간에 대한 일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지역학자, 지리학자, 인류학자, 또 철학자 이런 분들이 같이 논쟁을 벌였는데 그 논쟁의 결과가 다소 미흡했다. 저는 뭐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딜까 이렇게 보니까 과학적, 물리학적, 과학 철학의 토대를 별로 갖지 않고 이 논의를 전개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좀 결함이 있다,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공간에 대한 물리학적, 과학 철학적인 탐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시리즈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성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공간 개념에 대한 철학사적으로 내지는 과학사적으로 개념의 변천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대와 중세에는 공간에 대한 어떤 입장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류가 고래로 이 공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살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공간에 대해서는 뭔가 뚜렷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그 물체들 사이에 비어있는 영역, 이거를 이제 공간이다. 그냥 그렇게 간주를 한 거죠. 뭐 그냥 상식적인 생각. 네, 상식적으로 네. 아파트가 하나 있고 그 옆에 또 뭐 다른 아파트가 있으면 그 사이에 공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왔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이론화시킨 사람이 그리스 철학자 중에서 나왔습니다. 이 그리스 철학에 자연 철학이 있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데모크리투스입니다. 데모크리투스는 원자론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만물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세상에는 이 공간이 있고 또 물질이 있다. 그래서 물질들은 공간 속에 위치를 하고 있고 운동하고 있다. 공간을 물리적 실체로 생각을 해낸 겁니다.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인데요. 네. 그렇지만 이 아이디어가 계속 전승된 것은 아니고요.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을 집대성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은 이제 자연 철학에 대해서도 나름의 일가견이 있어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공간이라는 것은 물체와 물체 사이에 남는 부분이다 라는 쪽으로 다시 회귀를 해버립니다. 그 교수님 말씀은 데모크리투스의 입장은 공간을 일종의 실체 개념으로 보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종의 관계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유사한 관계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공간을 부정했죠. 공간이 물리적 실체성을 부정을 한 거고 네. 물질들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그 떨어져 있는 부분이 공간이다. 관계주의적인 관점하고 거의 뭐 유사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대에 들어서 이제 공간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이제 본격화됐잖아요. 예. 라이프니츠와 뉴턴의 제자인 클라크와의 논쟁인데, 뭐 사실 이제 클라크의 입장이 뉴턴의 입장이라고 보고, 뉴턴과 라이프니츠 사이에 공간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7세기에 들어서 영국의 뉴턴이 획기적인 우주공간론을 발전시켜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된 것은 그 이전에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자연철학자들이 나왔는데요. 이 자연철학자들이 데모크리투스의 공간론, 공간실체론을 부활시킨 겁니다. 자연철학자들이 데모크리투스의 공간실체론을 부활시켰다. 네네. 그렇습니까? 부활시켰을 뿐만 아니라 네. 이분들은 공간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네. 규명을 해냈어요. 예컨대 무한성이라든가 고정성이라든가 좌표성이라든가 이 공간이 물리적 실체로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물질이라는 것은 그 공간 속에서 떠다니고 있는 건데 이 공간에 규정되어 있다. 이런 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공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실제로 어떤 대상으로 보고 이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죠.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뉴턴은 당시에 그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특히 이탈리아에서 나온 서적들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다 공부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어졌군요. 그러니까 네, 이탈리아 자연철학자들의 유산을 받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뉴턴은 이 우주라는 것은 물질들, 사물들하고 그 배경이 되어 있는 공간, 예. 그리고 우주를 관통하는 시간,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존재하는 것은 물질, 시간, 공간 이 세 개가 존재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공간이라는 것이 물질에 선재해서 예. 먼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질이 그 안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이 공간이 없으면 물질이 자리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물질도 존재할 수 없다. 예. 이런 관점이에요. 예, 그렇죠. 예. 제가 얼핏 기억나는 거는 그러면 신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시간과 공간이 있었냐라고 물었을 때 뉴턴의 시간과 공간은 신이 우주를 창조하기 이전에도 있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신의 기관이지. 신의 장기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그런 입장인 거죠. 예. 물질이 있기 전에 이미 시간과 공간은 거기에 있는 거죠. 네,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뉴턴에 있어서 이 공간은 절대 공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우주 공간은 아주 절대적인 특성이 있어서 조금의 변화도 있지 않고 완벽한 3차원을 형성하고 있고 모든 물질은 이 공간에 대해서 운동한다는 거예요. 운동의 기준이다. 운동의 기준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절대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뉴턴의 라이벌이 있잖아요. 네. 라이프니츠가 뉴턴과 라이벌이죠. 그래서 미적분을 누가 먼저 발견했느냐 갖고 제가 알기로는 법정까지 간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100년 동안 영국과 독일이 그 문제 갖고 자존심 싸움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라이프니츠는 좀 다른 입장이었죠. 그렇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이 공간 부재론으로 돌아갔습니다. 라이프니츠에 의하면 이 우주에는 물질들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공간은 물질 실체가 아니다. 그러면 이 물질들 사이에 비어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물질들 사이의 관계일 뿐이다. 이 공간이 물리적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뉴턴의 입장에서는 운동의 기준이 공간이었는데 라이프니츠로 오면 운동의 기준은 다른 물질인 거네요. 공간이 아니라. 그렇죠. 공간이 없으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자꾸 나는데요. 그건 뭐 다음에 이야기. 맞습니다. 그게 상대성 이론으로 연결되죠. 예. 그 얘기는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편지를 오가면서 서로의 주장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재미있는 실험들, 사고 실험이죠.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중요한 실험이 그 버킷 사고 실험, 양동이 사고 실험이 있잖아요. 설명을 좀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뉴턴하고 라이프니츠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또 뉴턴이 직접 한 건 아니고 그 제자 클라크가 했다고 하는데 뉴턴이 재밌는 사고 실험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입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회전하는 물통 실험. 라고 하거든요. 어떤 식이냐 하면 이 물통에다가 물을 사물이 좀 담습니다. 그리고 물통의 양 끝을 끈으로 묶고 이걸 꽂아.
그리고 이 물통을 놓는 거죠. 예. 놓으면 양동이는 꼰 것에 반대 방향으로 다시 풀어지면서 돌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 양동이만 돌고 물은 안 돌 거란 말이죠. 예, 양동이만 돌고 물은 처음에는 가만히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양동이가 계속 돌다 보면 같이 돌겠죠. 물도 물도. 이제 그죠 마찰력 예. 같은 것이 있어서 같이 돌아서 이 어떤 순간이 되면 예. 이 양동이의 회전 속도하고 아, 물의 회전 같이 속도가 돌겠죠. 예. 거의 동일해질 수가 예, 있거든요. 예, 이 상황에서 양동이도 회전하고 물도 회전하고 그러면서 물의 수면을 보면 이 가운데는 오목해지고 바깥쪽은 좀 높아지잖아요. 원심력 때문에 원심력 이렇게 때문에 바깥쪽이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높아지겠죠. 예. 예, 돌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이 회전하는 그 물은 예. 무엇에 대해서 회전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네. 양동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운동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둘이 같이 돌고 있는 네. 같은 속도로 같이 돌고 있으니까 음, 이 외부에 다른 것이 있어서 예, 예. 그것에 대해서 회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럼 과연 이게 회전하고 있는 거냐 이런 문제도 또 제기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회전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이게 지금 원심력으로 인해서 예, 물이 바깥쪽으로 쏠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정제 있을 때하고 다른 현상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물의 수면이 이 가장자리 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가운데가 낮게 오목해지는 것을 볼 때 물통과 물이 회전하고 있다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예. 그렇다면 물은 무엇에 대해서 회전하고 원심력을 받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걸로부터 뉴턴은 우주에 절대 공간이라는 게 있다. 이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물통과 그 안에 있는 물이 회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입증을 하고 나왔습니다. 뉴턴의 입장은 그 회전으로 인해서 원심력이 생기는데 그렇죠. 그럼 뭐에 대해서 회전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거는 분명 버킷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같이 회전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이 물이 회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회전하는 그 기준은 공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절대 공간이 존재한다. 라는 그렇죠. 것이 이제 뉴턴의 입장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뉴턴의 입장은 나중에 라이프니츠한테 전달됐다고 그래요. 아, 라이프니츠도 네. 그것을 들어오고 나서 네. 숨이 가는 거예요. 반박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네. 라이프니츠도 뉴턴의 공간 실제론, 절대 공간론에 대해서 사실상 항복을 했어요. 아, 항복했어요? 네. 아, 그래요? 그리고 네. 그 이후에 네. 한 200년 동안 뉴턴의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이라는 이 근대적 우주관이 네. 계속 지배해 가게 되는 겁니다. 아.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고대에 두 개의 입장이 있었잖아요. 데모크리토스와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데모크리토스는 공간의 일종의 실체로서 존재하는 무언가로 인정을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로 존재하는 건 물질들이고, 공간이라는 거는 그냥 물질들 사이에 있는 것, 실체로서가 아니라 이런 입장을 취했다면, 데모크리토스의 입장은 뉴턴으로 이어져서 절대 공간이 존재한다 라는 입장으로 간 거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 라이프니츠로 이어졌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뉴턴이 승리를 한 거네요. 그렇죠. 뭐 그대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또 반전이 있습니까? 200년 동안 뉴턴의 공간과 우주관이 이 근대 과학계를 지배해왔죠.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예. 이 반전이 있었죠. 아, 반전이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에른스트 마하라는 마하, 인물인데요. 마하는 철저한 실증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원자론이 나오기 있긴 했지만 원자가 실증되지 않았다. 원자 본사능이 없다. 그래서 원자 부정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간 공간도 우리가 실제로 뭐 이걸 증명할 길이 없으니 이것도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다시 라이프니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를 부활시켰나요? 그렇죠. 이 세상에는 물질들만 있고 물질들 사이의 빈 부분을 공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공간은 실제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이죠. 아, 그래요? 그러면 버킷 사고 실험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원심력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그걸 이제 마흐의 원리라 그러는데요.
실험이 아주 명백한 사고 실험이었기 때문에 일단 절대 공간을 수용하게 된 건데 마흐는 이 절대 공간을 부정하면서 회전하는 물통 실험 자체도 대안을 내놨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물통 내에 회전하는 물이 원심력을 받아서 바깥쪽으로 쏠리잖아요. 네. 예, 이렇게 되는 것이 절대 공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주에 그 많은 별들이라든가 뭐 이런 물질들이 있어서 이 물질들의 작용으로 해서 회전하는 물이 원심력을 받아서 바깥쪽 물이 높아진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는 어쨌든 운동의 기준은 다른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흐는 그 회전의 기준은 다른 천체들, 다른 우주의 별들이 있지 않느냐. 따라서 그 별들에 대해서 운동하니까 원심력이 생기는 거지. 라고 대답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뉴턴의 입장과 라이프니츠의 입장, 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현대 물리학에 들어오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타나잖아요. 현대 물리학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인슈타인이 마흐를 상당히 존경했습니다. 본인 책에서도 네.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상대성 이론을 만든 데 있어서 마흐가 도와준 부분이 뭐 절반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공간이란 건 없다. 시간이란 건 없다. 그리고 오직 물질들만이 있다. 이렇게 제기를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일단 그것을 수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이제 뉴턴이 말하는 절대 운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절대 공간이 있으면 절대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공간이 없어져 버리면 모든 물질들이 상대적으로만 운동하게 되는 거예요. 라이프니츠 쪽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네요. 굉장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라이프니츠 마흐 전통을 받아들여서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전개할 때 이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과정이 상대성 원리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광속 불변인데 이 상대성 원리라는 게 그런 겁니다.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건 없다. 이게 이제 상대성 원리인데 그게 기본적으로 마흐에서 맞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라이프니츠, 마흐, 아인슈타인 이렇게 계보가 내려오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네요.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은 초기에는 그런 식으로 이 상대 공간, 상대 시간, 상대적인 운동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공간 부재론의 입장에서 상대성 이론을 해석해냈는데 그러나 이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조금 관점을 전환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이 우주에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쪽으로 있긴 있는데 이게 실체가 뭐냐? 그것은 중력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력장이 시공간이다. 뉴턴의 입장으로 살짝 간 것 같기는 한데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시간, 공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봐서는 뉴턴의 입장으로 간 거라고도 볼 수 있나요? 좀 간 거라고도 볼 수 있긴 있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주에는 절대 시간, 절대 공간 같은 건 없다. 그냥 단지 중력장이 있을 뿐이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력장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 중력장이 시간이고 공간이고 시공간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사실 다시 돌아가서 보면 마흐의 원리잖아요. 사실은 그거하고 거의 일치하는 개념입니다. 그래 보이는데 마흐의 원리를 일원화시킨 게 중력장 방정식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죠. 뉴턴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을 제거해도 공간은 남잖아요. 왜냐하면 신의 기관이니까. 그런데 라이프니츠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라이프니츠는 공간이라는 거는 물질들 사이의 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물질이 사라지면 공간도 사라지지 라는 입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입장은 뭐였을까요? 만약에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이 사라지면 거기에 시간이나 공간이나 시공간, 중력장이라는 건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다만 중력장이 존재하고 이 중력장이
시간과 공간을 예. 대신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모든 물질이 사라지면 중력장이라는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예. 라이프니츠 입장인데, 그러니까 마의 거기에 입장이기도 가깝죠. 하고요. 네네. 아. 거기에 가까운 것이고요. 예. 근데 아인슈타인의 입장은 그런 거고, 현대 물리학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인슈타인은 시간, 공간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중력장, 중력장은 일종의 물질인데요. 예. 예, 그것이 시간이고 공간이다. 예. 이제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현대 물리학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제 극단적으로 분석을 해봤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해보고 나서 내린 결론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물질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예. 과연 시간, 공간이 남을 것인가, 예. 그것도 없을 것인가 예. 했는데 예. 남는다는 게 결론입니다. 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그 아이디어하고는 정반대 결론을 조금 나옵니다. 이제 뉴턴 쪽으로 또 다시 갔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예. 남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데 예. 그 공간이 가지는 성질이 네. 뉴턴이 얘기하는 절대 공간의 성질하고 아주 유사다. 이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절충안인데 뉴턴이 말하는 절대 공간이라는 건 있단 말이에요. 네. 중력장이든 뭐든. 그런데 거기에 물질들이 생기면서 그 안에 어떤 관계에 의해서 중력장 방정식이 생긴 거겠죠. 그러니까 거기 물질을 제거하면 뉴턴이 말하는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가는 거라고 봐도 되겠죠. 저도 뭐 그거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공간, 절대 시간도 있고 그 안에 중력장도 있고 네. 중력장에 의해서 말하자면 변형된 시공간이 이제 변형된 그렇죠. 시공간 변형도 있고 시간 느림이라든가 뭐 길이 수축이라든가 네. 휘어진 시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절대 공간, 절대 시간과 관련이 없고 그 안에 있는 중력장이라든가 네. 이 천체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예. 현대 물리학에서 또 최전선에 있는 학문이 또 양자역학 내지는 끈이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끈이론 관점에서는 공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끈이론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 끈이론은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을 접합하는 혹은 통합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어요. 예. 현대 물리학의 두 기둥이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이거든요. 네. 근데 이 둘이가 서로 잘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서로 접합시키자 예. 해서 나온 이론이 양자 중력 이론인데 양자 중력 이론에 또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중심적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끈 이론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루프 양자 중력 이론도 있고 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네. 끈 이론이 그 대표 이론이라고 할 때 끈 이론이 가지고 있는 공간 개념은 어떠냐? 네. 좀 놀랍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공간이 10차원이고 네. 시간이 1차원이다. 그래서 그게 합쳐서 11차원이다. 그런데 이 10차원 중에서 3차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1차원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의 진행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다시 뉴턴으로 간 건가요, 그러면? 거의 그런 셈입니다. 예. 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이 공간 7차원이 있는데 네. 이 공간 7차원은 3차원 공간 속에 미세하게 말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공간은 3차원 공간이고 뉴턴이 말하는 3차원 공간의 성질을 거의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뉴턴 쪽으로 돌아갔는데 이렇게 된 것은 뭐냐면 양자역학의 시공간 관점이 뉴턴하고 일치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상대성 이론은 상대적 시공간 그리고 4차원 시공간 연속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끈 이론은 기본적으로 양자역학에 훨씬 가까운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주 천문학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공간에 대해서? 그 사이에 우주 천문학이 놀라운 발전을 해왔거든요. 특히 1990년대 이후에 우주 천문학에서
표준 우주 모형이라는 것을 개발을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우주에 대한 모든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예. 이 우주라는 건 이렇게 생겼다 하는 표준 모형을 만든 거죠. 예. 그런데 이 표준 우주 모형에 따르면 네. 이 공간은 이 물질들과 별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기본적으로 평평하다. 그리고 물질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완전히 뉴턴인데요, 그럼? 그럼 거의 뉴턴에 가깝죠. 아,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아직까지 상대성 이론이 지배하고 있지만 네. 시공간에 대한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지만 학계의 최전선에서는 뉴턴의 절대공간론이 상당히 지금 소환되고 있다. 네, 그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예. 정리를 한번 해도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공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논의의 쟁점은 하나네요. 공간은 존재하는가, 아니면 물질들 사이의 관계인가. 공간이 실체로서 존재한다라는 입장의 계보는 데모크리토스로부터 뉴턴으로 이어졌고, 공간은 실체가 아니라 물질 사이의 관계 아니야? 라는 공간 부재론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라이프니츠로 이어졌고요. 라이프니츠의 입장을 받은 게 마하고, 마하의 입장을 받은 게 아인슈타인이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라이프니츠의 입장을 받았지만 아인슈타인의 후계자들은 중력장 방정식을 해석할 때 일종의 실체론과 관계론의 절충안, 제가 보기에는 공간은 존재하지만 물질들 사이에 의해서 변형된다 라는 입장으로 넘어갔고, 그렇지만 양자역학으로 들어와서는 다시 뉴턴의 입장으로 갔고, 끈이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현대 우주 표준 모형 입장을 받아들이면 이제 완전히 뉴턴의 입장을 계승한 걸로 보이네요. 제 정리가 제대로 됐나요? 뭐 표준 우주 모형이 예. 완전히 뉴턴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예. 네, 뭐 거의 근접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왜냐면 어떤 하나의 이론이 딱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두 입장 사이에서 이런 정도의 계보가 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세부 이론으로 갈라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도 있겠죠. 네, 그렇게 뭐 정리를 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까지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현재 물리학이나 과학 철학에서 공간 개념은 상당히 지금 혼란 속에 혹은 미궁 속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상대성 이론에서 상대 공간, 4차원 시공간 연속체 이 개념이 지금 현재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교과서에서는 여전히 상대성 이론의 상대적 시공간 모형이 교육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아인슈타인 패러다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패러다임이 지금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물리학의 최전선, 과학 철학의 최전선에서는 이 공간 개념의 미궁, 혹은 혼란이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패러다임의 위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전체적인 그 공간 개념에 대한 과학사, 철학사적인 관점으로 정리를 해주셨고, 또 마지막에 또 지금의 현대 물리학에서의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저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공간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또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랑 비슷하면서 이제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중세 교부 철학자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시간에 대해서 아무도 묻지 않을 때는 저희가 시간이 뭔지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 시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시간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시간이란 주제는 참 그만큼 어렵죠. 고대에서부터 시간에 대한 논의가 이제 쭉 있어 왔지 않습니까? 고대의 시간 이론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너무 어려운 주제라서요. 고대에 그다지
그 깊이 있는 논의는 없었고요.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경험하는 순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변화를 세는 것인데 해가 뜨고 해가 또 지고 또는 어떤 계절이 오고 바뀌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경험하는 그 과정에서 시간을 느낀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에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들의 변화고 그 변화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거나 어떤 세거나 하는 그 활동을 시간이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고 그 변화하는 과정을 일종의 시간이라고 봤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세는 아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했듯이 뭐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론도 상당히 큰 축이긴 한데 오늘 그 얘기는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근대로 넘어와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뉴턴과 라이프니츠 사이에 공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논쟁을 시간 차원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뉴턴은 그 근대적인 우주관을 확립했는데요. 그것은 이 우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된다. 하나는 이제 물질과 에너지고, 요건 하나의 물질이고요. 또 하나는 이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이다. 공간 속에 물질들이 떠 있으면서 운동도 하고, 뭐 변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의 축을 따라서 그러한 변화나 작용,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고 우리 일상생활이나 우주를 갖다가 계산을 해본단 말이에요. 했더니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과학이나 공학은 뉴턴의 우주관, 근대적 우주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컨대 우리가 50km로 속도로 10분 달려간 것하고 100km 속도로 2분 동안 달려간 것하고 이게 같은 지점에서 만난다. 이런 것들은 수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실제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턴이 내린 이런 근대적 우주관, 근대적인 절대 공간, 절대 시간 이런 개념들은 손쉽게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이 과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뉴턴이 이제 공간 실체론을 이야기했듯이 시간 실체론을 이야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 실체론이라는 거는 뉴턴 역학으로에 의해서 또 의심 없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실험적으로도 이제 데이터로서도 증명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였고요. 예. 네. 이제 뉴턴에 반대되는 입장이 라이프니츠였잖아요. 공간 이야기 할 때. 시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시간을 어떻게 봤냐 하면 이 세상에는 시간이라는 것은 물리적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뭐가 있느냐? 물질들만 있다는 거예요. 물질들이 여러 가지 이벤트, 이 사건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사건들 사이에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그 물질들이 일으키는 사건의 순서고 우리가 그것을 이것이 먼저 일어났고 그게 다음에 일어났고 해서 이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는 공간이란 물질들 사이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고 시간이란 또 물질들이 일으키는 사건들 사이의 관계인 거네요. 선후 관계인 거네요. 그렇죠. 그 선후 관계가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공간에 대한 대립하는 과정이 시간에서도 그대로 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뉴턴 같은 경우에 공간이라는 것은 그 물질과 관계없이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시간도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죠. 네. 라는 입장인 거고 라이프니츠에게 공간이라는 것은 물질들 사이의 관계인 것처럼 시간이라는 것은 물질들이 일으키는 사건들 사이의 관계인 거죠. 그 사건들의 순서고 관계고. 순서 관계인 거죠. 선후 관계인 거죠. 그러면 지난번 공간에 대한 이야기 할 때 뉴턴과 라이프니츠 사이의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뉴턴의 입장을 옹호할 만한 사고 실험이 버킷 사고 실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에 대해서도 이 사고 실험이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이 든 물통을 우주 공간상에서 회전시켰을 때
처음에는 물통을 먼저 회전시키면 물이 안 따라 돌지만 예. 나중에는 점점 같이 따라 돌기 시작해서 동일한 속도로 회전한다고 그렇죠. 가정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물이 회전하는 원심력 때문에 예. 바깥쪽으로 쏠려가지고 예. 가운데는 낮아지고 이 가장자리 부분은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있단 말이죠. 예.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물이 명확히 회전하고 있다. 예. 그러면 이 회전이 무엇에 대한 회전이냐 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뉴턴은 이것은 공간에 대한 회전일 수밖에 없다. 그렇겠죠. 이렇게 예.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시간이 또 개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통에 물을 들여다보면 수면의 차이가 있잖아요. 가운데는 낮고 가장자리는 높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예. 차이가 크면 클수록 예. 물의 회전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원심력은 속도 제곱에 비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속도란 건 뭐냐 하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거든요. 예. 근데 거리는 이미 이 버킷 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여기에 시간이라는 요소가 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공간에 대해서 회전하기 때문에 원심력이 생기는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원심력이라는 거는 사실은 결국은 속도와 관련된 거고 네. 속도는 결국은 시간에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그러면 시간이라는 것도 실질에서 존재하는 거다라는 입장으로 나아간 거네요. 네. 아, 예. 시간이 없이는 예. 이 원심력 자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뉴턴의 이 절대 시간 개념 그리고 절대 공간 개념은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확립된 우주 공간 개념이었고요. 예. 그것은 뭐 거의 문제가 안 될 걸로 의심의 여지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예.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턴의 시간론과 공간론이 함께 인정을 받았던 시기네요. 네, 그 이후에 한 2, 300년 그렇죠. 동안은. 네. 이제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대립이 있었고 이후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상대성 이론이 나타나면서 이제 양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아인슈타인은 시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인슈타인의 시간 개념은 기본적으로는 라이프니츠, 마흐의 그 영향을 받고 있고 그 계보를 잇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간 부재론인 거죠. 물리적 실체로서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관점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할 때 이 상대 시간, 상대 공간 할 때 이 상대 시간 개념에서는 이 절대 공간이 없듯이 절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대 시간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 시간이라는 개념을 전개를 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에 아주 전제가 된 건데 상대 시간은 시간 부재론, 시간의 물리적 실체를 부정하고 다만 사물들 사이에 상대적인 시간만을 인정한다. 이런 태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시간 공간에 대한 개념이 다소 뭐 복합화가 일어났다고 할까요? 조금 그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절대 시간, 절대 공간, 외적으로 주어지는 시간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전제를 하면서도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 방정식에 보면 속도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거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기준을 중력장이라고 봤습니다. 중력장이 바로 시간이고 중력장이 공간이다. 시간의 기준이 중력장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마흐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 마흐의 원리에서 상당 부분 차용됐다 혹은 유추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중력장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어떠냐 하면 상대적인 운동을 허용하고 그래서 상대 공간, 상대 시간이 적용될 수가 있으면서 두 번째는 공간 3차원, 시간 1차원이 통합된 4차원 연속체로서 기능하게 된다 하는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서로 뭐 휘거나 뭐 이런 물리적인
그런 현상을 일으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초기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올 때는 이제 라이프니츠의 관점을 전적으로 뭐 전적이라기 뭐하도 그 비슷한 개념을 받아들여서 어쨌든 상대 속도를 이야기하려면은 상대 시간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예, 그런 관점을 받아들였는데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중력적 반드시 실체가 뭐냐? 그게 시간이고 공간이야. 그게 시공간이야. 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개념적 관계인 것이 아니라 실체로서 존재하는 무언가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관점으로 약간 바뀐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 양자역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현대 양자역학에서는 네. 그 양자역학에 많은 방정식들이 있잖아요. 네. 그 방정식 안에 시간이 들어있죠. 예, 또 거리가 들어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속도가 있고 이 방정식에서 보는 시간 거리라는 게 뭐냐 하는 거를 따져보니까 결국 이것은 뉴턴이 말하는 절대 시간, 절대 공간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렸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은 상대성 이론하고 시간 공간 개념이 상충되는 겁니다. 네, 그게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그 역사적 관점이 공간하고 이제 비슷하네요. 그래서 그 근대에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입장이 있었죠. 이제 뉴턴은 시간이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이제 시간 실체론이라고 보면, 라이프니츠는 시간이라는 건 물질들이 일으키는 사건들 사이의 관계일 뿐이야, 순서적 관계일 뿐이야 라고 하는 시간 부재론을 이야기를 했고, 그 시간 부재론을 아인슈타인이 초기에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할 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상대 속도를 이야기하려면은 시간은 사건들 사이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중력장 방정식을 발표하면서 중력장이라는 것을 일종의 시공간 실체로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지금의 이제 양자역학 관점에서는 또 그것을 일종의 뉴턴식의 실체로서 이제 해석하는 경향이 지금 강하다. 그런데 약간 좀 그런 의문이 드는 게요. 최근에 로벨리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양자역학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시간 부재론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단 말입니다. 네,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벨리 교수는 양자 중력 이론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양자 중력 이론은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양자란 말은 양자역학에서 온 거고, 중력이란 말은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 와서 양자 중력 이론이 되는데, 이 양자 중력 이론이 오늘날 우리 물리학의 최전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하면 이제 물리학의 또는 과학의 모든 것이 정리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양자 중력 이론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끈이론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인데요. 로벨리는 루프 양자 중력 이론가입니다. 그 외에 뭐 또 있는데, 끈이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자면, 이 끈이론은 시간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쪽입니다. 그래서 끈이론은 양자역학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로벨리와 몇몇 연구자들이 하고 있는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은 공간에 대한 또 시간에 대한 관점이 조금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로벨리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아주 공공연하게 또 여러 그 대중적인 저수를 해서 이게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우리 국내에서도 한 5건 정도 번역이 됐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그 지금 대중적인 인기를 몰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 같은 루프 양자 중력 이론가인 스몰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리 스몰린은 몇 년 전에 책을 냈는데, 시간의 물리학이라는 책에서 시간은 물리학에서 절대 빠질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같은 양자 중력 이론가인데
이 관점이 완전 상반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벨리의 주장이 다소 무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무색해진 점도 있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로벨리의 입장의 핵심은 뭡니까? 로벨리의 주장은 사실 좀 단순해요. 뭐냐면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시계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이게 이 중력에 따라서 다르고 또 운동 상태에 따라서 다르고 모두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표준 시계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시계는 국지적인 시간들일 뿐이고 우주 전체의 시간, 그런 거대 시계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A 시계, B 시계, 뭐 C 시계 모두가 다 다르다면 시간이라는 것 자체도 부정될 수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사실은 힐러리 포트남이 시간 기하학적 결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의 최초의 주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아인슈타인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뭐 그 입장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힐러리 입장이 뭐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간은 국소적 시간이기 때문에 상대적 시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시간이 없다라는 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쪽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뭐 로벨리하고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렇습니까? 로벨리 교수는 그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도 몇 개 들고 나오긴 했는데요.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역설들이 있잖아요. 몇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역설들이 있는데, 뭐 쌍둥이 역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 우주선 사고 실험에서 나오는 역설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역설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이걸로서 해결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지금 나타나질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대성 이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이랄까요? 이걸 뭐 역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는 것을 좀 분석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느려지는 현상, 그 자체가 이 못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느려지는 것 자체는 이미 명백히 입증된 사실이고요. 그것 때문에 쌍둥이 역설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이 지구에서 고속의 우선을 타고 어떤 다른 별로 날아간다. 이렇게 할 때 이 형의 시간이 느려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속의 운동을 하니까. 그런데 이 동생의 시간은 느려지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은 고속의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면 명쾌한데,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상대성 원리에 따른 건데, 이 지구에서 보면 형의 로봇이 날아간 처럼 보여서 형의 시간이 느려지는 걸 생각이 되고, 이 형의 우주선에서 보면 반대로 지구가 날아간 것처럼 보여서 지구의 시간이 느려지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하는 데서 역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이라는 관점에서는 이런 역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 시간, 상대 공간이라는 또는 상대 운동이라는 이 상대성 원리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상대성 원리는 특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아인슈타인이 두 가지 가정을 한 것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결국은 이제 상대 시간, 상대 공간을 상정하다 보니 이제 그런 모순 내지는 역설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뭐 해결했다라고 하는 주장들은 많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 해결됐다라고 뭐 단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는 지금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아직도 뭐 혼란 중에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얘기가 좀 필요한데요. 뭐 지금 여기서는 다루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철학에는 정답은 없지만 과학에는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과학에서도 정답 찾는 건 참 어렵습니다. 양자역학에도 코펜하겐 해석도 있고 수분변수 해석도 있고 다세계 해석도 있고 또 우리나라 과학 철학자들이 제시한 서울 해석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리고 상대성 이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상대론적 해석이 있고 또 로렌츠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마이너한 해석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아인슈타인의 입장을 반복하는 것보다 스스로 생각해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내놓는 그런 과학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상대성 이론에 대한 로렌츠 해석을 지지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저희가 시간의 역사 그리고 공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부경대학교의 권호혁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도 교수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조금 더 전문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지만 저는 철학사 쪽으로 과학사 쪽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다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는 로렌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인터뷰를 기획하게 됐는데요. 먼저 로렌츠 해석이 뭐고 상대론적 해석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상대성 이론 아주 유명한 이론이긴 한데 그러나 대부분 분들이 정확히 알지는 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상대성 이론은 기본적으로 운동 역학입니다. 그런데 그 역학 중에서 운동을 하는 물체가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이게 특수하게도 시간의 지연, 길이의 수축, 질량의 증가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는 운동 역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지연, 길이 수축, 질량 증가를 로렌츠 변환이라고 그래요. 로렌츠 변환. 그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또 어떤 소식에 의해서 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했고요. 이런 변환이 일상적인 속도 혹은 일상적인 지구에서의 질량 이런 것에서는 거의 반응을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렌츠 변환 혹은 상대성 이론에서 얘기하는 이런 그 변환 효과들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느낄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은 엄청난 속도라든가 또는 태양 정도의 질량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거기서는 비교적 또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 상대성 이론에도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고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잖아요. 예, 그 관계를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예.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 먼저 개발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발견이 되거든요.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은 등속 운동, 이 관성 운동에 적용되는 이론인데 어떤 물체가 등속 운동을 할 때 길이 수축이 나타나고 시간 지연이 일어나고 질량 증가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도 운동에 적용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운동이 일어나는 것들은 등속 운동보다는 가속 운동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력도 중력 가속도거든요. 그래서 중력도 비슷하게 로렌츠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중력까지도 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를 좀 들어주시죠. 시간 지연이라든가 길이 수축, 그 다음에 질량 증가 여기에 대한 예시 우리가 조금 쉽게 알아들을 만한 예시가 있을까요? 영화 중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히트를 했고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거기에서 보시면 이 아버지가 딸을 남겨두고 지구를 떠나가지고 우주로 나아가서 블랙홀 근처에 유영을 하다가 돌아온단 말이죠. 근데 블랙홀은 질량이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지연, 길이 수축 이런 효과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블랙홀 근처에 있을 때 시간이 거의 정지한 상태에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며칠 지났나 하고 지구로 돌아와 봤더니 딸이
할머니가 되어 있다. 그런 설정이 있거든요. 네. 그것은 영화적인 상상력이 아니라 네. 실제로 그렇게 될 수가 일어날 수 있는 있는 것이고요. 상황이다. 네. 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밀한 원자시계가 있거든요. 네. 세슘 원자시계. 네. 이거를 땅에 놓았을 때 하고 2층 높이에 놓았을 때 하고 그 속도가 차이가 있어요. 땅에 놓게 되면 중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느려져요. 우리 시계 가지고는 측정이 못하지만 세슘 원자시계 같은 걸로는 느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은 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대상의 시간이 느려지고,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이 강한 지역에서의 시간은 더 느려지잖아요. 그것이 이제 실제로 측정될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인 거네요. 네, 측정되고 있습니다. 아, 예. 상대성 이론에 발견된 어떤 과정이랄까요? 뭐 어떤 역사적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거나 네.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요. 특수상대성 이론이 먼저 발견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수상대성 이론 그리고 그 방정식, 로렌츠 변환, 이것들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냐? 로렌츠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렌츠 변환식이라고 그렇죠. 하네요. 그래서 네. 로렌츠 변환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로렌츠가 식을 발견하게 된 것은 마이커스 몰리 실험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빛을 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중간에 반투명 거울을 둡니다. 네. 그래서 이 반투명 거울을 통해서 하나는 직진해서 나가고 또 하나는 90도로 천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두 빛이 이 거울에 반사돼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네. 그래서 반투명 거울에 모이면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장치인데, 만약에 이 실험 장치가 우주에 정지되어 있다면 빛은 정확히 동일하게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간섭 무늬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정확히 같이 돌아왔기 때문에. 하지만 간섭계 자체가 운동하고 있다. 지구가 공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면 얘기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광원에서 빛이 나와서 반투명 거울까지 올 때는 같지만, 거기서 갈라져서 직선으로 날아간 빛하고 90도로 올라간 빛하고 다시 돌아올 때 운동한 거리가 다릅니다. 앞쪽으로 날아간 경우에 더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둘이가 같이 돌아올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반투명 거울에서 만나는 시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간섭 무늬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실험을 해보니까 간섭 무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실험 결과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에 피츠제럴드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빛보다 앞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빛이 더 길기 때문에 앞뒤 방향으로 길이 수축이 일어나면 두 빛의 운동거리를 동일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것을 포엔카레하고 로렌츠가 받아서 그렇게 되는 이 길이 수축의 방정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빠르면 이 길이 수축이 더 많이 일어나고, 속도가 느리면 미미하게 길이 수축이 난다. 이렇게 계산식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이제 특수상대론 방정식이고 로렌츠 변환식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마이케슨과 롤리는 그 실험을 통해서 광속이 어느 방향을 갔다 오던 일정하다는 걸 증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실험적으로 이제 증명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길이가 수축이 되고 시간이 지연돼야 되는데, 그걸 계산을 하는 방정식을 로렌츠하고 푸앙카레가 만들어낸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길이 수축을 통해서 두 빛이 동시에 돌아오도록 만들게 한 거고요. 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왕복한 거리가 정지했을 때보다는 조금이라도 길어지게 되는 네.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 지연을 집어넣어서 이 항상 광속이 일정하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말하자면 강 한가운데 이제 섬이 있으면
그 수영 선수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그 왕복 100m를 수영했다라고 하면 그때 걸리는 시간하고 수직 방향으로 50m 갔다가 50m 왔을 때 그때 걸리는 시간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흐르는 강물에서 수영을 하면. 그런데 빛에서는 이상하게도 그 간섭계라는 게 공간 사이를 날아감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시간에 도착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광속이 불변하다는 걸 마이켈슨과 몰리가 증명을 했는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길이가 수축되고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야만 설명이 되는데 그 방정식을 푸앙카레와 로렌츠가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그거를 로렌츠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왜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게 된 거예요? 로렌츠가 그러니까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로렌츠가 그 변환식을 개발을 해서 1904년에 논문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이 방정식을 전면적으로 재해석을 해낸 거예요. 그 여기에다가 두 가지 가정을 집어넣었거든요. 그 하나는 상대성 원리,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다. 또 하나는 광속 불변, 빛의 상대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 이런 걸 집어넣어서 로렌츠가 생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또 다른 우주관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방정식이 유도한 건 로렌츠고 거기에 어떤 세계관을 집어넣은 게 아인슈타인인 거네요. 맞습니다. 아, 예. 근데 그 세계관이 워낙 혁명적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힘든 것인데 그게 처음에는 잘 그 수용이 안 될 것처럼 보였었는데 여기에 이제 민코프스키가 수학적 방정식을 또 넣어서 뒷받침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1915년에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고 아인슈타인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아인슈타인이 내놓은 이 우주관, 세계관이 전면적으로 수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로렌츠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겠는데요. 방정식은 본인이 다 만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로렌츠는 거의 잊혀졌을 뿐만 아니라 예. 로렌츠가 뭔가 실수를 한 것처럼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갑자기 드는 생각이요. 뭐 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아인슈타인이 스티브 잡스고요. 로렌츠가 그 스티브 잡스랑 같이 동업을 한 그 개발자 있거든요. 네, 있죠, 있죠.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꼭 그 느낌이 나는데요. 개발은 그렇습니다. 그 양반이 대안을고 그거를 뭐 적절하게 응용해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서 스티브 잡스가 더 유명해졌죠. 맞습니다. 뭐 표현이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비슷한, 아주 적절합니다. 네. 지금 그런 느낌이 방금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인슈타인의 해석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물론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아인슈타인의 시공간 이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뭐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엉켜버리잖아요. 국소적 시간만 인정을 하게 되면 절대 시간을 포기하면 당연히 우주에 있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결론으로 나간다라는 것이 힐러리 퍼트남의 입장이기도 하고 지난 시간에 로벨리도 뭐 그런 핵심 주장이 그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로렌츠 입장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굳이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로렌츠는 아인슈타인이 어떤 상대성 원리를 제시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상대 공간, 상대 운동 이런 개념을 제시하기 이전에 사람이거든요. 또 이뿐만 아니라 피츠제럴드라든가 포엔카레까지 특상대성 이론 방정식을 개발한 사람들은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이 방정식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로렌츠 변환, 길이 수축, 시간 지연 이런 개념들도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도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인슈타인 타고는 전혀 다른 관점인데 이후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해석, 상대성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이 방정식을 전면 재해석해 버렸기 때문에
거의 묻혀져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뉴턴의 입장과 라이프니츠의 입장이 있었단 말입니다. 공간 실제론자, 공간 부재론자가 있었는데 라이프니츠의 입장을 마흐가 받았고 마흐의 입장을 아인슈타인이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아인슈타인의 입장인 거고 뉴턴의 입장을 그대로 받은 사람들이 로렌츠, 푸앙카레, 피츠제랄드 요 세 사람은 요 입장인 거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입장이 로렌츠와 아인슈타인 입장으로 그대로 내려왔다라고 봐도 괜찮습니까?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정확히 그렇진 않겠죠. 근데 네. 대체적으로 크게 보면 그렇게 분류할 수 있겠다. 그러면 로렌츠는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을 인정하면서 이제 방정식을 유도를 했지만 아인슈타인은 그 로렌츠 방정식을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을 포기하는 관점으로 재해석해버리고 민코프스키가 거기 힘을 실어줬죠. 네, 이제 맞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인 거네요, 네, 지금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는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패러다임 속에 살고 있으니까 네. 로렌츠는 다 잊혀졌고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로 이제 양자역학으로 와서는 다시 이제 그 뉴턴의 실체론이 이제 부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로렌츠의 관점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없나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는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을 일단 전제적으로 수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자역학은 공간 시간에 대한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양자역학이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을 옹호할 만한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특히 상대성 이론 자체에 있어요. 상대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정이 되어 오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 우주의 중력장이라든가 천체라든가 이 물질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무엇이 남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에 결론이 공간과 시간이 남는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의 성격이 뉴턴이 말하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 지금 현대 물리학이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중력장만이 존재하고 공간과 시간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상충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상대성 이론 자체도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에 대한 생각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로렌츠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나요? 지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그러나 타당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많습니다. 베일 같은 분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쌍둥이 역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이 해석에서 이걸 절대 공간식으로 보면 문제가 하나도 안 발생하게 된다 하는 이런 기술이 첨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해석을 받아들이면 발생하는 몇 가지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죠. 뭐 쌍둥이 역설이라든지 벨이 제시한 두 우주선 사고 실험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을 받아들이는 로렌츠 해석을 받아들이면 그런 모순들은 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일도 로렌츠 입장으로 조금 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적시는 안 했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러면 이제 핵심 질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 지연 현상과 공간 수축 현상은 분명히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면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그 점이 이 로렌츠 해석에 대한 좀 난점이기도 하고 어떤 선입견을 주는 그런 부분인데 로렌츠가 볼 때는 이 길이 수축이나 시간 지연이 공간 수축이나 이 우주적 시간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있긴 있는데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 물체 내지는 물질 수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냥 물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공간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도 느려지는데 시간 팽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계가 느려져요. 우리 생각도 느려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느려진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이 인간이라는 혹은 시계라는 물질의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 물질의 속도란 건 뭐냐면 물질은
모두 원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자는 다시 입자로 구성되거든요. 근데 입자를 보면 입자 안에 어떤 진동이 있어요. 네. 이 진동이 느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진동이 느려지면 시계도 당연히 느려지고 그다음에 우리의 노화도 느려지고 생각도 느려지고 모든 게 다 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렌츠 해석의 관점에서 보자면 시간 지연은 그 물질적인 이 느려짐이고 길이 수축은 물질적인 길이 수축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지연되고 길이는 수축이 되는데 그때 지연되는 건 시간이 아니라 네가 차고 있는 그 시계다라고 말하는 거고 공간이 수축하는 게 아니라 공간 속에 있는 물질이 수축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런 셈입니다. 아, 그게 이제 로렌츠의 입장인 거네요. 그렇게 되면 이 전체 우주 공간의 이 절대 공간하고 전체 우주 공간을 관통하고 있는 보편적인 시간의 존재, 네. 그거하고 길이 수축, 시간 지연하고 네. 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충돌이 안 되네요. 네.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벨이 그 두 우주선 사고 실험을 제시를 하고 로렌츠 입장을 수긍하는 듯한 그런 포지션을 취했거든요. 네, 네. 그게 뭐냐면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두 개의 우주선이 이제 끈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동시에 출발을 하면 줄이 끊어질까 끊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논쟁이거든요. 유럽의 입자 물리학 연구소에 있는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공간이 수축되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라 그러면 우주선과 우주선 사이에 줄도 수축이 되고 공간도 수축이 되니까 당연히 줄이 안 끊어지죠. 그런데 줄이 끊어진다라고 보면 줄이 왜 끊어지냐면 공간은 수축되지 않고 공간 사이에 있는 물질인 줄만 수축이 되기 때문에 끊어진다는 입장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벨 같은 경우는 두 우주선 사이에 줄이 끊어지는데 그 이유는 공간이 수축되기 때문이 아니라 공간 사이에 줄이 수축되기 때문이다 라는 입장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약간 추측의 영역이에요. 정확히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게 로렌츠 해석하고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적 해석을 가르는 중요한 사고 실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때 벨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피츠제럴트, 로머, 그 다음에 푸엔카레, 이게 로렌츠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했나요?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명백히 로렌츠 해석을 지지를 했네요.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했죠. 이야기를 했네요. 결국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보편적 시간이라는 건 없다는 말인데 그 얘기는 결국은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없다라는 말로 들려요. 네, 그리고 논리적으로 보면 그것이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라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그 일부 주장입니다만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계관 자체가 붕괴돼 버리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 논의가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철학계에서는 사실은 로렌츠 해석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반이고 아인슈타인 해석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반이에요. 왜냐하면 아인슈타인 해석을 받아들이게 되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게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봐도 우리가 로렌츠 해석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제가 약간 첨언을 드리자고 하면 애초에 이 특수상대성 이론 방정식 자체가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을 전제로 해서 나온 이론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은 절대 공간, 절대 시간하고 잘 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잘 이해가 안 될 분들이 많을 텐데 예컨대 지금 나왔던 얘기 중에 모든 시계는 국지적이다. 그러면 이 전체 우주를 관통하는 이 시간이 존재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간은 일률적인 어떤 방정식에 의해서 느려져요. 그러니까 기준 시간이 있어요. 그 기준 시간에 대해서 속도가 빠르다든가 또는 뭐 가속도가 있다든가 중력이 있다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더 늦어지는 것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기준 시간 자체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우주의 역사가 뭐 137억 년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로렌츠 해석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로렌츠 해석. 이제 오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이제 두 가지 이제 해석이 있는데 이제 한쪽 해석에 대한 관점을 말씀해 주신 그렇습니다. 거고요. 예,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교수님께서 다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게 내공이 굉장히 깊으신데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로렌츠 해석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상대론적 해석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책을 내셨어요. 그 시공간 패러다임의 위기와 상대성 이론의 재해석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책 소개 간단히 좀 해주시죠. 뭐 오늘 말씀드린 거를 네. 요약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관련된 다양한 패러독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패러독스들을 하나하나 풀어낸 겁니다. 그래서 로렌츠 관점에서 이걸 풀어보면 거의 허무할 정도로 명쾌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론의 패러독스를 집대성한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상대성 이론하고 관련된 여러 관측이나 실험 결과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로렌츠 해석의 관점에서 하나하나 정리를 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그 로렌츠 해석에 관한 책을 낸 적이 있어요. 좀 오래전에 낸 책인데요. 사실은 아인슈타인 해석과 로렌츠 해석은 어떻게 보면 상대성 이론에 대한 해석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커다란 두 개의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리학적인 관점과 철학적 관점, 형이상학적 관점, 언어적 관점, 논리적 관점에서 조금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한 책을 예전에 낸 적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교수님의 말씀에 상당히 좀 동감도 많이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교수님 모시고 상대성 이론에 대한 그 로렌츠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대성 이론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양자역학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듯이 그런데 사실은 많은 철학자나 많은 과학자들이 그 메인 해석만을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비주류인 해석을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쉽게 잘 안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진짜 과학자라면 진짜 철학자라면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자신이 어떤 이론에 대해서 디펜스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마이너 해석을 지지하시는 분들을 상당히 저는 존경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도 오늘 교수님이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셔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